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8배 나이에 찾아온 달콤한 사랑.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년째 한 남자만을 사랑했던 여성분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2해가 지났을 때였죠.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다가 우연히 알게 된 데이팅 앱.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설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밤마다 앱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71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은은한 향수 냄새, 세련된 말투.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한 눈빛이 좋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달콤한 데이트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 직후 제주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서랍 속 서류들. 처음에는 단순한 공과금 고지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카지노 빚 3천만 원, 사채 이자 연체금 2천만 원.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로 한 것뿐인데 운이 안 좋았네요. 당신이 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텐데. 그 순간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나날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재산 공동명의 요구, 그리고 끊임없는 거짓말까지. 우아한 매너와 세련된 말투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사연을 통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 지난 1년간의 고통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들려준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은 결혼 한 달 후였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 이재원 씨, 나오세요. 돈 갚을 거예요. 말 거예요? 남편은 그저 누군가 실수로 왔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빚만 갚으면 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첫 번째 빚을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빚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끝없는 블랙홀처럼 해결할 때마다 새로운 빚이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한 몸이야. 부부 사이의 돈을 어떻게 따질 수 있나?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가장 두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이 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요구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그녀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린 상태였지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아파트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을 반대했던 딸에게 전화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이 불쑥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엄마, 혹시 그분 전 부인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게 이 결혼을 결정했는지를. 남편의 과거는커녕 현재의 재정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 부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도움으로 결국 그녀를 만날 수 있었죠. 서울 변두리의 한 조그만 가게. 그곳에서 만난 전 부인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 또 한 분이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또라는 그 한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 부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재원 씨는 이미 3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었고 그녀가 4번째였던 겁니다.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다고 해요. 우아한 매너와 세련된 말투로 신뢰를 얻고 결혼 후에는 도박 빚과 사채를 들춰내며 상대방의 재산을 갉아먹는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너무 완벽한 신사였거든요. 정년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라는 직함도 믿음직스러웠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교장이 아니라 행정실 직원이었대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 부인은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경찰 조서, 법원 판결문, 이재원 씨의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도박 중독 치료도 3번이나 받았대요. 하지만 매번 실패했고, 결국 노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반복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매일 아침 보내주던 다정한 문자 메시지, 손수 골라주던 꽃다발.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렸지만 아직 아파트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자녀들의 마음을 외면한 것이 이제야 깊이 후회되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의 문을 걸어 잠갔어요. 남편, 아니, 이재원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밤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재원 씨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날 오전 그녀는 큰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씨는 그동안 그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건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실행되기 전이었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신청도 여러 차례 있었죠. 변호사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였어요. 그리고 즉시 신용동결 조치를 취했죠. 이재원 씨가 더 이상 제 명의로는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도록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재원 씨가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었나 봅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거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처음으로 그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격앙된 목소리.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드디어 이 가면극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재원 씨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당신 곧 후회하게 될 거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그날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된 달콤함에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었죠. 이재원 씨가 떠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그의 빚을 갚느라 정리했던 통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계좌이체가 여러 건 있었던 겁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매일 아침 커피 타주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원 씨는 그녀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소에게 돈을 꾸준히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큰 금액이 아닌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들이었기에 그녀는 생활비로 지출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은행에서 내역을 출력해 주셨는데 6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그가 항상 저를 마트에 데려가서 장을 보게 하고 영수증은 자기가 챙기던지. 하지만 이런 발견은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기로 한 거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수채화 교실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물감이 종이에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날 제가 그린 그림은 겨울나무였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하지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울나무가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고. 그 말씀이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원 씨가 또 다른 여성을 만나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시도하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될 뻔했던 여성은 다행히도 인터넷 카페에서 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6명의 여성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 중에는 전 부인들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가지 않고 금전적 피해만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제 나이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게. 하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만 진심을 믿었을 뿐인데 피해자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오히려 새로운 우정이 싹 텄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피해자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만들어졌죠. 우리끼리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이재원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웃어 넘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회복되었던 거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원 씨의 또 다른 충격적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고 심지어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경찰서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안타까움만이 남았죠.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한 인생이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년층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제는 제가 강연을 나가기도 해요. 노년의 재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모든 판단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연을 듣고 찾아온 한 여성은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남성을 미리 피할 수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이미 시작된 사기 피해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제 잘못된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수채화 교실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어느 날 큰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웃는 모습이 더 예뻐졌어요. 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행복해졌다는 걸 손주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녀는 매주 3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채화 교실, 목요일에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차 모임, 그리고 토요일에는 손주들과의 그림 시간. 각각의 시간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좋아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즐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놀랍게도 이 사건은 그녀의 예술적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채화 작품들이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될 기회가 생긴 것이죠. 회복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상처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수채화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던 한 노신사가 그녀의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알고 보니 그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서두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먼저 연락했죠. 딸은 즉시 신원 조회를 해주었고, 다행히도 그분은 3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평범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독거노인 모임에서 미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관계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인생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걸. 특히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이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재정 상담을 하고 투명하게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산관리사의 도움도 받고 있죠.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해요.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독거노인 모임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틀 이상 연락이 없으면 집으로 방문하는 규칙을 정했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임의 모토가 있어요. 함께 걷는 친구가 되자예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지지하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수동적이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당당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시작한 게 있어요. SNS에 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그녀의 SNS 계정은 68 다시 피는 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때로는 진지한 조언들을 올리며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한 팔순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제 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더 신중하게 알아보기로 하셨대요. 그런 연락을 받으면 참 뿌듯해요. 독거노인 모임은 이제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미술 치료와 결합한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통장 공개 제도예요. 물론 당제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자발적으로 서로의 통장 내역을 공유하면서 이상한 지출이 있는지 체크하죠. 서로를 위한 보호장치인 셈이에요. 최근에는 노인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제 경험이 교훈이 되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제는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선물이 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의 결론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이제 그녀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독거노인 모임의 미술 수업, 수요일은 은행에서의 금융교육, 금요일은 복지관에서의 강연, 주말에는 여전히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제 방에 있는 거울이 있어요. 매일 아침 그 앞에 서서 저와 약속하는 게 있죠. 오늘도 나답게 살자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저를 꼭 안아줍니다. 최근에는 뜻밖의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의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건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로 정했어요. 제가 그때 수채화 교실에서 처음 그린 그림처럼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봄은 온다는 걸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특별한 변화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작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제는 그 꽃잎들이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봄은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장은주 님의 인생 2막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